한 개인이 클라우디오 네베스 발렌티로 확인되었습니다. 생년월일 그는 48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브라운 대학 학생이었고 포르투갈 국적자였으며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였습니다. 치열한 5일간의 수색 끝에 당국은 브라운 대학교 총격 용의자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 따르면 그는 며칠 뒤 매사추세츠에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교수 살해 사건에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과 앞으로의 수사 진행을 알기 위해 법 집행기관에서 모든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로앤크라임이 제공하는 사이드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에 100%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된 사람들을 추적하는 관점에서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목요일 밤은 정말 대단한 밤이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주 프로비던스와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 지역, 주 연방 당국이 브라운 대학교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2월 13일 토요일에 발생한 이번 총격 사건으로 학생 엘라 쿡, 모하메드 아지즈, 미르 조코프 등 2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총격범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핵과학 및 공학, 물리학 교수인 누노 루레로 교수의 총격 사건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이틀 후 브루클라인 자택에서 살해됐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건 모두에 동일 인물이 책임이 있거나 연관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당국이 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총격범은 48세 포르투갈 국적의 클라우디오 네베스 발렌치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목요일 밤 늦게 뉴햄프셔의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은 크고 법 집행관들은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렌테가 무장했는지, 위험한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채로 창고를 급습했습니다. 연방 요원들은 실제로 그 창고가 용의자와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발렌테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총을 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를 어떻게 발견했고 그의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로드아일랜드 주 프로비던스에서 열린 기자회견 소식입니다. 이는 목요일 밤에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은 몇 시간 동안 지연되었고 이것이 그들이 용의자를 어떻게 찾았는지에 대한 초기 설명입니다. 이 말은 프로비던스 경찰서장 오스카 엘 페레즈 주니어의 말입니다. 영상에서 관심 인물이 확인됐습니다. 관심 인물이 호프 스트리트에서 워터맨 스트리트로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고 이는 저희가 처음 공개한 영상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영상 자료들을 확인했고 그 특정 사건에서는 실제로 차량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준 영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 방에는 매일 전화를 받는 형사들과 요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찍 시작해서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 후 플롯과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이 이 차량에 대한 설명을 제공했습니다. 플롯에 의해 한 차량이 포착되었고 이것이 우리를 매사추세츠의 한 렌터카 업체로 이끌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요원들과 그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이 인물의 영상과 함께 계약서 사본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계약서에는 그의 실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영상 속 인물은 우리가 주목한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같았습니다. 경찰서는 그를 수갑 채우려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는 매사추세츠에서 또 다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사추세츠 연방검사인 리아 폴리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 그녀는 이 남자가 브라운 대학교의 비극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교수의 사망 두 사건 모두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9시쯤 연방 요원들이 뉴햄프셔 세일럼의 한 보관함을 급습했습니다. 그들은 브라질 국적의 클라우디오 네베스 발렌치를 찾고 있었는데 그는 매사추세츠 브루클라인에서 브라운대 학생 2명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교수를 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니에스 발렌치는 2021년 F1 비자로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의 브라운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결국 합법적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전에 그는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포르투갈에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교수 누노 루리에로와 같은 학술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네베스 발렌치는 올해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플로리다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스턴에서 호텔방을 임대했습니다.
12월 1일 그는 보스턴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플로리다 번호판이 달린 멋진 닛산 센트라를 빌렸습니다. 같은 날 그는 브라운 대학교 근처로 차를 몰고 갔고 그의 차는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간헐적으로 목격되었습니다. 12월 13일 네베스 발렌테는 브라운 대학교 캠퍼스의 한 강의실에 공부 세션 중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고 엘라 쿡과 모하메드 아지즈 우메르 조코프를 살해하고 9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12월 13, 14일 니에스 발렌테가 매사추세츠로 돌아갔습니다. 12월 15일 그는 매사추세츠 브루클라인에 있는 누노 루리에로 교수의 집에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교수 누노 루리에루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에 머무는 동안 닛산 센트라의 번호판을 메인주 미등록 번호판으로 교체했습니다. 루리에로 교수 살해 직후 네베스 발렌치는 뉴햄프셔 세일럼의 창고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는 올해 11월 그 창고를 임대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보스턴에서 렌트한 차량을 확인했고 이후 그가 로드아일랜드로 운전해가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 차량은 브라운 대학교 밖에서 목격되었고 보안 카메라에는 그와 닮은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그리고 배경에서 진행되고 있던 금융조사들이 그를 그 차량뿐만 아니라 그가 예약했던 호텔들과도 연결시켰습니다. 또한 그는 로드아일랜드를 다녀와 보스턴으로 돌아올 때 썼던 차량들과도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라인에 있는 교수의 집에서 반 마일 이내에서 그를 포착한 보안 카메라 영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의 아파트가 있는 위치의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는 그의 영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약 1시간 후에 그는 같은 옷을 입고 보관 창고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 옷은 살인 직후에 그가 입고 있던 옷과 동일합니다. 이제 제가 추가로 설명해야 할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범인을 식별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돌파구가 있었습니다. 브라운 대학교의 관리인이 있는데 그는 조사관들에게 수상한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이전 사이드바에서 이야기했던 공개된 감시 영상과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은 종류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12월 1일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봤습니다. 두 번째, 레딧입니다. 어떤 익명의 사람이 프로비던스 레딧 게시판에 용의자가 그 지역을 걷고 있는 것을 봤다고 올렸고 그의 차량도 그 지역에 있었다고 알렸습니다. 레딧 게시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경찰은 플로리다 번호판의 회색 닛산 차량이 렌터카일 수 있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영상을 확인해 레딧 사용자의 설명과 일치하는 차량을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그 차량이 네베스 발렌치가 렌트한 차량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용의자와 마주쳤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국이 이 특정 인물, 즉 이 용의자와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용의자가 총격 전 다툼 후 도주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두 범죄 모두와 명백히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당국은 총격범이 브라운 대학교에서 총을 쏜 후 매사추세츠로가 이 교수를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발렌테는 브라운 대학교에서 세 학기 동안 다녔습니다. 그는 대학원생으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는 대학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25년 전 의 2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2001년 브라운 대학교에 다녔으며 2003년에 자퇴했습니다. 우리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발렌치가 루에로 교수가 MIT에서 희생된 그 교수와 동일한 학업 프로그램을 포르투갈에서 이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직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가 왜 브라운 대학교에서 총을 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그의 악이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교수와의 연관, 교수에 대한 악감정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리학 교수와 물리학을 공부한 발렌테가 있고 총격이 발생한 바리스와 홀리 강의실에서 주로 물리학 수업이 진행됩니다. 브라운 대학교 총장 크리스티나 팩스는 용의자 발렌테가 물리학 대학원생이라 이전에 그 건물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지역, 주, 연방 당국과
함께한 이 프로비던스 기자회견을 보셨을 때 그건 단순히 용의자나 그의 죽음, 추적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방어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방어하고 행동을 설명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며 수색 작전이 길어진 것에 대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왜 처음에는 다른 용의자가 구금되었다가 풀려났습니까? 그것이 수사에 지장을 주었나요? 브라운 총격 사건이 발생한 대학 건물에 카메라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실 내용은 팩슨 총장과 페레즈 경찰서장 간의 질의응답입니다. 들어보시죠. 이 건물엔 카메라가 없었고 일부 법 집행관들은 브라운 대학이 카메라를 설치했다면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혼란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브라운에서 카메라의 위치를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렌터카 회사가 그걸 가져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브라운에는 1200대의 카메라가 있어요. 하지만 그 건물에는 없어요. 그 건물에도 몇 대 있어요. 그곳은 큰 단지이고 제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영상 증거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법 집행관은 아니지만요. 네네, 영상이 이 사건에서 큰 역할을 했어요. 이웃의 영상, 렌터카 영상은 있었지만 그가 자유롭게 걸어 들어갔던 그 건물의 영상, 즉 그가 처음에 들어가서 대치 상황이 있었을 때와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심했을 때의 영상은 없었습니다. 그 건물에 카메라 없었다고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이 얘기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그 건물에 카메라를 설치하실 건가요? 네.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루어진 모든 것을 살펴볼 거예요. 하지만 그 건물에 카메라가 부족했던 건 거기서 일어난 일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첫날부터 잘못된 용의자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매사추세츠의 그 교수님이 아직 살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 수사가 매우 복잡하고 치열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는 신고를 받고 즉시 모든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 부서의 남녀 직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분명히 용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갔고 계속해서 현장 조사를 했으며 계속해서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발렌테가 경찰을 피하는데 상당히 교묘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발렌테는 자신의 외모를 숨겼을 뿐만 아니라 추적이 불가능한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유럽 심카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추적하고 따라가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죠. 그가 가짜 번호판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번호판을 바꿔 달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당국은 현재까지 그가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범죄 기록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 이 사람은 원래 학생 비자로 입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그는 추첨식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이민율이 낮은 국가들에서 매년 수천 명의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있은 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놈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부가 추첨식 이민 비자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많은 세부 사항이 연방 고소장과 FBI 진술서로 확인됐습니다. 발렌테가 범인이고 책임자이며 신원이 확인돼 단독 행동했고 사망했다는 점을 대중에게 안심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직도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있고 우리는 과연 답을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동기, 계획, 활동, 그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된 사람들,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 등 많은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제부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인 수사라고 보도되었고 지금까지 발견된 많은 증거들을 검사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들은 9mm 탄피 44개 발사되지 않은 탄피 1개, 그리고 수많은 탄환과 탄환 파편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베리슨 홀리 복도에서는 탄피 15개가, 강당에서는 탄피 29개가 발견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탄창도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사하고 검사해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은퇴한 FBI 요원 콜린 L. 슈미트 씨를 모시겠습니다. 그는 크로누스 소송 전문가 그룹 대표이사입니다. 콜린 씨, 여기서 시작하면 되나요? 일반적인 유형인가요? 브라운 대학교에서 총격 사건을 일으키고
사실상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교수까지 암살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인물이 이런 사람인가요? 정말 이상한 전개예요. 이 사건에 대해 할 수 있는 말은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사실이 소설보다 더 기이한 경우예요. 이게 그 예시죠. 왜냐하면 수사관들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브라운에서 일어난 일의 어떤 계기, 반드시 MIT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더라도 그런 걸 찾아야 하거든요. 어떤 가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가 교수와 어떤 분쟁이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브라운에 가서 그 아이들을 죽인다는 건 솔직히 전혀 말이 안 됩니다. 네, 이 사건에는 이상한 부분이 많고 여기서 어떤 연관성을 보고 계신 거죠? 물리학적 연관성을 보고 계시군요. 그는 같은 시기 물리학 교수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석했죠. 그 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한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로서는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 집행기관을 따돌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글쎄요, 저는 꼭 그게 치밀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 집행 기관에는 우연이란 없다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브라운의 영상 감시가 객실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부족했다는 사실이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법 집행 기관을 따돌린 것, 제 생각에는 이번 경우에는 브라운이 운이 좀 따랐던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좋았고 그래서 법 집행 기관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FBI와 다른 법 집행 기관들이 개입해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들은 유럽 에심 카드라든지 아마도 위조 신용카드, 차량 번호판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 신분을 숨기려 계속 행동을 바꿨고 렌터카 업체에도 그의 사진이 많이 있다고 하더군요.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결국 그들은 그를 이 보관시설까지 추적했죠. 그런 점들이 그를 찾기 어렵게 만든 요소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그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연루되었다고 암시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의 그런 노력들이 그를 발견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정교한 법 집행관들과 요원들 그리고 기관들이 군대를 이루고 있을 때 그들은 본질을 가려내고 그를 식별해내며 그를 체포하고 두 건의 폭력 범죄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점에서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남자를 식별하고 그의 다음 범죄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옛날식 경찰 수사 덕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말했듯이 소셜미디어가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의 모든 동료들과 가족들을 인터뷰할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의 마지막 거주지에 대한 수색 영장은 이미 집행됐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타임라인을 정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정확히 짚었기 때문이죠. 그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거나 도운 사람이 있었는지 또는 의도를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당국은 이미 전날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이름을 더 일찍 공개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수사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수사의 위험을 초래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 단서를 맞추고 있었던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그는 눈치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경찰은 자신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무장 용의자와 대치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미 스스로를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런 의도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를 미리 확인했다면 그가 스스로를 해치려는 의도가 경찰관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결과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죽음의 상황이 다르거나 이상하거나 독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말은 이런 총격 사건을 취재하면 용의자가 바로 경찰에 사살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에게 해를 가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이게 흥미로웠던 점인데요. 며칠이 지난 후에 창고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우신가요? 아니면 별로 놀랍지 않으신가요? 아마도 그가 뭔가 압박을 느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말이죠. 저는 별로 놀랍지 않아요. 창고에서 발견된 건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보통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은 호텔 방이나 자동차에서 발견되곤 하죠.
하지만 저는 그가 법 집행 기관과 어떤 형태로든 폭력적인 행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점에서 이것이 최선의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장을 아주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경찰이 그를 잡으러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지 생각만 해도 몸서리칩니다. 동기, 계획, 활동, 대화 등 이런 모든 질문들에 대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라스베이거스 총격 사건에 대해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철저한 조사를 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둘째, 그건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고서 작성이나 기자회견을 하나요?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셋째,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A. 그들은 타인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최우선 순위는 여전히 지역사회에 위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B는 우리가 모든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항상 질문과 음모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중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언젠가는 그가 단독으로 행동했고 이 일에 관여하고 책임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브라운에서 보안 강화를 위한 방안을 결정하는 사후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게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했죠. 제 생각에 그 프로비던스 로드아일랜드 기자회견의 주제는 오랜 주목 후 자신들을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부당하게 비판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5일간의 수색이 더 빨리 끝날 수 있었고 예방 가능했다고 보시나요?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희생되었을 때 특히 이런 경우에는 부당한 비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불행히도 책임자들은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희생자들이 아이들이었고 대학 캠퍼스에서 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곳에는 어느 정도의 보안이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고 실제로 보안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전체 이야기도 그 시설의 안전성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에 대한 당신의 설명은 정상적인 인간 반응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언제든 비판받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으니 모든 비판이 정당합니다. 콜린 포렌식에서는 탄도나 DNA 테스트 같은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뒤에서 진행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선 테스트할 게 필요하니 당연히 총기류 같은 것들이죠. 아마도 그들은 FBI 실험실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실험실이 더 좋은지에 따라 그곳이나 아니면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실험실로 갈 수도 있죠. 그리고 만약 DNA와 관련해서 테스트할 다른 것들이 있다면 범행 도구와 상호작용한 사람이 그 사람뿐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아마도 그의 몸도 살펴볼 겁니다. 어떤 종류의 외상이 이 광기를 촉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이제 그가 사망했으니 정부기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답을 꼭 얻길 바랍니다. 정말 이상한 전개입니다. 콜린 L. 슈미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용의자와 수사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해자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잊어서는 안 되고 다치고 상처 입은 사람들, 영향을 받은 가족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콜린 L. 슈미트,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 소식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X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해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